네, 이제 325쪽에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뭐 우리가 본 것처럼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었고, 용익물권의 특질로 본 게 뭐 있었냐면 일물일권주의 예외할 때 한번 봤죠. 원래 물권은 독립한 물건, 즉 물건의 일부 외에는 성립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뭐였냐면 용익물권이고요. 또 용익물권 한번 언제 또 나왔냐면 소멸시효 할 때 나왔죠.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뭐밖에 없다고 했냐면 용익물권만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했죠. 두 가지 봤었어요? 봤었고요. 또 보고 하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고 복습은 좀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여유 있죠. 오늘로 이제 249일 남았나요? 아직은 여유 있는데 이게 또 지나다 보면 금방 가요. 하루는 긴데 1년은 짧잖아요. 지나고 나면 금방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복습 안 하셨던 분들은 복습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공부 시작하시면 한 방에 끝내야지 너무 길어지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어요. 끝내시고. 공부를 제가 오래 해봐서 아는데 오래 하는 거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사법시험 같은 게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같은 거 공부하면 어디서 많이 했냐면 그 신림동 쪽 가서 많이 했어요. 신림동 고시촌이 있는데 그 신림동 가면 이렇게 길이 있고 신림 2동과 신림 9동이 있어요. 신림 9동 쪽에 특히 많은 게 이게 좀 높아요. 신림동 쪽이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고시원이었어요. 다 고시원. 그러면 맨 꼭대기 있는 고시원하고 요 맨 밑에 있는 고시원하고 어느 게 가격이 비쌀까요? 이게 훨씬 비싸죠. 겨울에 눈 오면요. 여기 몇 번 자빠져요.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훨씬 여기가 싸고. 처음에 이제 여기가 비싼데 고시 공부하러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 나뉘었죠. 이때는 당당하잖아요. 집에다가도 나 공부 좀 할 테니까 밀어줘요.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금방 될 줄 알죠? 떨어지잖아요, 자꾸. 그럼 이제 점점 겨 올라가야 돼요, 그죠? 예. 맨 마지막에 여기는 누가 살고 있냐면 그 무림의 고수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고시 경력 이제 소위 이제 장수생들, 그렇죠? 장수생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처음에 이제 후배들이 들어가면 이 선배들한테 인사를 하러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럼 이제 선배들이 이제 형 저 공부 시작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 선배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야, 너 쓸데없이 책 여러 권 사다가 보지 말고 책 한 권 딱 정하면 그 책을 계속 반복해서 봐. 10번 이상 보고 문제집도 이것저것 풀지 마. 한 문제집 봐도 충분히 합격하니까 그거 계속 돌려봐.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후배들은 하늘 같은 선배가 얘기하는 거니까 네 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죠. 시험을 봐요. 합격률은 위가 높을까요? 밑이 높을까요? 위가 높아요. 얘들은 이렇게 공부하라는 대로 해서 합격을 해요. 그럼 선배한테 이제 인사하러 가죠. 형 덕분에 이제 합격했다고. 그럼 이 선배는 뭐 하고 있냐면 이 골방에서요. 또 소주 먹고 있어요.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얘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선배는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공부하다가 밥 먹을 때 가끔 만나서 이게 형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해줘요. 그런데도 시험 보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시험에 나올 것만, 실력하고 시험의 합격은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딱 정해진 것만,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니까 깊이는 없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배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해줬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느냐?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거 공부 몇 번을 했는데 지상권 다음에 지역권 나오겠지. 그럼 전세권 나오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제대로 안 보고 이제 뭐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교수님들 박사학위 논문 보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나올 거를 공부하셔야지 막 고민하고 깊이 공부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여기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 되면 지금은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고 하는데 이렇게 한 2바퀴 정도 더 돌고 하면요 지겨워요. 지겨우면 온갖 자료들을 구합니다. 이쪽 학원의 자료. 근데 그 자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거기도 선생님들이 정성껏 만드신 거니까 좋은 자료겠죠. 근데
나쁜 건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반복해서 우리 교재들만 반복해서 봐도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어차피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름에 보면 다른 책들 막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책을 구해서 보신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더 말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 구하면 혼자 보세요. 옆에 분 보여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옆에 동료를 생각한다면 자기 혼자 봐야지 공부하고 있는데 괜히 이상한 그 어려운 문제 가져와가지고 이거 풀어보라고 그래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문제만 몰라도 마음이 덜컹해요. 이거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면 또 그 책을 사게 돼요. 사서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마음은 좀 위로가 되는데 그걸 시험 때까지 다 볼 수 있느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예, 진짜. 예, 이렇게 해두시고 제가 또 여름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상권 보죠. 326쪽에 279조를 보시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의 땅을 빌려 쓰는 물권인데요. 거기다가 뭘 하냐면 건물 짓거나 나무 심거나 공작물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지상권은 요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건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설정되려면 여기에 건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내가 땅 빌려서 건물을 짓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상권 존속기간 중에 지상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요 지상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지 않죠. 또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물하고는 운명을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지상권과 지상물은 반드시 함께 이전해야 돼요. 분리될 수 있어요. 분리양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 죄를 좀 보면 그 326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한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리고 괄호 2번에 첫째 줄 마지막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따라서 지상권만 분리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지상물 소유자하고요. 지상권자하고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돼요? 달라도 돼요? 달라도 돼요.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판례도 그 얘기고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에요. 지료를 요소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임대차 가면 임대차에서는 필수적으로 뭘 지급해야 되냐면 차임. 전세권에서는 뭘 줘야 돼요?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권의 전세금, 임대차의 차임은 필수 요소인데 지상권이나 우리가 이어서 보는 지역권이 있거든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도 얼마든지 설정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4번에 보면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물권이니까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지배할 때 들어가는 유지비용, 소위 필요비라고 하죠. 유지비는 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부담해야 될까요?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배타적 용익 물권은 필요비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유익비는 돼도. 그럼 비교되는 건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자기가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유지는 누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그러면 임차인이 만약에 유지비를 썼다면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정리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배타적 용익 물권은 뭘 청구할 수 없어요? 필요비는 안 되고 유익비만 돼요. 근데 임차권은 유익비뿐만 아니라 필요비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밑에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의 비교인데 이건 나중에 임차권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물권과 채권의 비교니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상권의 취득인데 밑에 존속기간부터 보세요. 3번의 존속기간 280조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요 기간 이상은 하라는 거예요. 소위 최단 기간의 제한인데 제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는 견고한 건물에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견고한 건물이라고 하면 돌, 시멘트, 벽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든 거고 지금은 다 뭐 철근조로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건물하고 수목은 아무리 짧아도 30년 이상. 자, 제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15년. 그러니까 전호 이외의 건물이라는 것은 견고하지 않은 건물을 말해요. 견고하지 않은 건물 소유할 때는 15년 이상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수험상으로 그냥 목조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조 건물은 매우 견고하지만 그냥 수험상으로 목조 건물이라고 하면 견고하지 않은 15년짜리다라고 생각하시고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5년. 그래서 30년, 15년, 5년이고요. 제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자, 오른쪽에 최단 기간 제한인데요. 그 다섯째 줄에 이러한 이렇게 나오죠. 가운데. 찾으셨어요? 예, 거기부터 줄 거두세요. 이러한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지상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고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30년 이런 최단 기간 보장을 받으려면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은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상권자고 만약에 원래 있던 건물이었다면 최단 기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죠. 원래 있던 건물이면 지상권자가 돈 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투하자본 회수 시간을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하자본 회수 시간을 보장하는 거니까 지상권자가 스스로 지은 건물이나 나무를 심었을 때만 30년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번에 최장기간 나오죠. 최장기간 제한은 없어요. 뭐만 두고 있냐면 최단기 제한. 그러면 입법자들의 의도는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가능한 한 길게 하라는 거예요. 짧게 가라는 거예요. 길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줄에 보세요. 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인정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영구무한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번에 기간을 안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281조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간을 안정하면 규정한 최단 기간에 따르면 되고요. 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 몇 년이었어요? 15년이요.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은 15년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이제 구별하셔야 될 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15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최단 존속 기간에 따르고요.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 15년이 나와요.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기간 약정을 안 했어요. 기간을 안 정했는데 견고한 건물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그럼 30년인 거예요. 근데 기간도 안 정했고 거기다가 뭘 할지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15년이 되니까 바로 15년이 아니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 15년이고요. 근데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는데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30년이에요. 둘째 줄 가운데 다만 이렇게 거기 줄 그어주세요. 다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30년이다. 나무는 30년이라는 점.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거고요. 보통 한 세대가 30년 정도로 보니까 나무는 그냥 30년 보장이에요. 그 다음에 갱신 나오죠.
자, 별표해 두세요. 3번에. 자, 조문을 보면 283조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판례에 별표해 두시고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근데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 자, 법조문에서는 지상권이 어떻게 됐을 때라고 돼 있었어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의 소멸은 오로지 기간 만료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지료 약정을 했는데 지료를 안 내서 소멸당할 수도 있고 지상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계약 갱신을 청구하려면 오로지 언제만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만 말이에요. 근데 30년의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도 지상물이 멀쩡해요. 그럼 얘가 쓴 투하 자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을이 갑에게 일단 뭘 청구할 수 있냐면 계약의 갱신, 좀 땅 좀 더 쓰게 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갱신 청구하면 땅 주인이 반드시 승낙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기간 끝났으니까 그만 나가요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거절당하면 을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연장 안 해줄 거면 당신이 이거 사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하실 점은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럼 을이 갑한테 이거 사세요라고 했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 이거 못 사. 나한테 가치가 없어. 또는 이거 뭐 미등기 무허가라서 못 사. 이런 이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뭐니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러면 이제 이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시가를 제공해 줘야 돼요. 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 그리고 을은 갑에게 이제 인도하고 필요한 등기 서류 등을 교부해야겠죠. 그럼 이건 결국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냐면 동시에 서로 같이 이행을 해줘야겠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갑의 승낙이 있어야 매매 유사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매수를 청구하면 그 즉시 매매 유사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물은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 라든지 아니면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한다라고 특약사항을 달았어요. 그 특약은 무효예요. 무효.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철거 특약을 했다면 이 철거 특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언제 행사하는 거냐면 기간 만료시 하는 거죠. 만약에 지료를 연체하여 지상권의 소멸이 있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소멸된 경우에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언제만 인정해 준다고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만 인정이 돼요. 자, 우리 아까 건물을 빌렸을 때는 무슨 매수였어요? 부속물 매수요. 부속물 매수. 근데 이건 지금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빌렸잖아요. 그럼 토지를 빌리면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두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 임대차, 건물의 전세권 이런 건 전부 다 부속물 매수로 가는 거고 지상권이나 토지 임대차가 나오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 자, 아까 별표한 판례 제목만 좀 볼게요. 지료 연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매수 청구권 인정 여부,
뭐라고 돼 있어요? 소급.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매수 청구권 나오죠. 셋째 줄에 지상권 설정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고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 다음에 갱신과 존속기간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갱신,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을 또 할 때 최단 기간 제한을 받느냐. 역시 받는 거예요. 조문 다시 볼게요.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30년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되고 을과 갑이 계약을 갱신해요. 그럼 이때 이거 10년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역시 몇 년? 30년의 제한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 나오죠. 준용 규정 1항을 볼게요. 213조와 14조 그리고 216조 내지 44조는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 간에 준용한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물권적 청구권 공부할 때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소유권. 그리고 다른 제한 물권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준용한다라고. 이게 바로 이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213조와 14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을 준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토지를 점유하다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 그랬어요?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지상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이 준용 조항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요. 근데 이런 준용 조항이 없는 물권이 있었어요. 중요했죠? 뭐였어요? 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상린관계는 소유자에게만 인정되어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 다 인정돼요. 다 인정.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 인정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준용 조항이에요. 216조 내지라는 건 뭐 에서부터 216조부터 44조까지 다 준용합니다. 확인 차원에서 본 거고요. 예전에 봤던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282조 별표 2개 해두세요. 별표 2개. 조문을 보면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둘째 줄에 보세요.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이며 이는 강행 규정으로 양도 또는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거기에 줄거두시고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하다고 한 건 이 양도성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랑 지상권 양도하면 안 돼라고 금지 특약을 해도 그 특약 자체가 무효다.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뭐라고 출제했냐면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오해했어요. 맞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무리 안 된다고 반대하더라도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료관계 나오죠.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약이 없으면 무상이고요. 그러면 이 지료 가지고 대항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 둘째 줄 마지막에 뭐 지료액 지급 시기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판례박스 볼게요. 판례박스. 제목 보면 지상권 설정 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괄호에 소구. 그러니까 지료 약정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거예요. 지료 지급 청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 증액 청구도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적구. 그러니까 등기 안 하면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지료를 약정을 했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 을한테 지료줘라고 지료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냐면 등기를 안 하면 뭐 할 수 없다고요? 대항.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지료 등기 안 했다고 지료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상권이 병에게 양도가 됐어요. 근데 치료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치료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 건 제3자가 나왔을 때 묻는 거고 당사자 간에 치료 약정이 없다고 해서 치료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 얘기고. 다음 페이지. 치료 증감 청구권이에요.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치료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권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세금 증감 청구라고 나와요. 그럼 임대차 가면 뭐라고 나올까요? 차임 증감 청구예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차임 증감 청구, 전세권에서 전세금 증감 청구, 지상권에서는 지료 증감 청구인데 똑같이 다 형성권에 해당이 돼요. 형성권. 첫째 줄에 나오죠. 지료 증감 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인데 우리 임대인이 와가지고 차임 올려줘 이럽니다. 그럼 차임 증액을 청구한 거죠. 그러면 제가 아이 살기도 어려운데 뭘 또 올려? 나 못 올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냥 막 내보내 이런 거 아니에요. 법원 가야 돼요. 법원. 그럼 법원에 가서 이 증액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의 지료 증액 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요. 그럼 차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액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증액되는 시점이 중요해요. 판결이 나면 증액될까요? 판결 나면 청구 시부터 증액될까요? 청구 시부터예요. 왜냐하면 이건 청구권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원래 청구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인정하면 그 셋째 줄 마지막에 볼게요. 셋째 줄 마지막에 지료 증감 청구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법원이 결정하는 지료의 증감은 결정 시부터가 아니라 그 증감 청구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거 다 똑같아요. 전세금 증감 청구도 그렇고 차임 증감 청구도 그렇고 똑같이 청구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자, 287조 별표 하나 해두세요. 지상권자가 얼마 이상이에요?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셋째 줄 가운데부터 줄 그어두세요. 자신에게 체납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죠.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는데 을이 갑한테 1년간 지료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 땅을 병한테 팔아서 병이 소유자인데 을은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또 1년간 지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병은 을에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둘이 합치면 연체된 기간이 몇 년이 되냐면 2년이죠. 근데 이걸 합산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 연체가 돼야 되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을은 갑에게 2년간 지료를 안 냈고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1년간 지료 안 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합산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 연체가 되어야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올해도 이 판례가 나왔었고. 자, 소멸 나오는데 오른쪽에 288조 한번 볼게요. 조문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는 전조의 청구라는 건 이제 지료 안 냈다고 소멸 청구하는 거예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고요. 을이 병한테 지상권을 저당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원래는 소멸 청구가 을에게 도달되면 이 지상권은 즉시 소멸하는 거죠.
그럼 이게 소멸되면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지죠.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를 위해서 원래는 즉시 소멸 청구하면 소멸되는 건데 바로 소멸되지 않고 이 사실을 얘한테 뭐 하라고요? 통지해 줘요. 통지. 그럼 통지하면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한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한 규정이에요? 이 저당권자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예전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지료 연체 사실이 있어도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OX에. 틀려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만 소멸되는 시점이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하고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소멸한다.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의 효과를 볼게요. 85조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남의 땅 썼으니까 원상으로 돌려놔야죠. 2항.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누가 지금 매수를 청구한다고요? 설정자가.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자,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최단 기간 몇 년이에요? 30년. 근데 30년의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을이 이 땅을 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하죠? 계약? 갱신 청구요. 나 땅 좀 더 쓰게 해줘. 그랬더니 갑이 안 돼.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이제 뭘 청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저씨가 나무 사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을이 더 이상 이 땅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건 누구 나무예요? 권원을 가지고 심은 거니까 을나무잖아요. 그럼 을이 나 이제 고마 간다 이러면서 나무를 주섬주섬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갑이 아저씨 뽑지 마 내가 살게 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매수 청구를 누가 한 거냐면 지상권자가 한 거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누가 한 거예요? 설정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매수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한글로는 똑같이 매수 청구지만 의미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은 지상권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건 사세요예요, 파세요예요? 사세요고요. 이건 뭐예요? 파세요. 이건 살매자고 팔매자 한자는 다른데 어쨌든 지상권자와 설정자에게 모두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보단 못하겠지만 얘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네요. 그러면 물권자끼리는 매수 청구를 서로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 임대차 가면 지상물 매수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죠. 그럼 토지 임대차에서는 누가 확연히 약자예요? 임차인이죠. 그러면 토지 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누구의 권리로만 규정하냐면 임차인만 하는 거고 임대는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다시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설정자도 하게 해준다고 법이 정했어요. 근데 임대차 가면 완전 약자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누구만? 임차인만. 정리되셨죠? 확인. 똑같은 내용이요. 건물을 빌리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뭐였어요? 부속물 매수예요. 그러면 부속물 매수는 명문으로 규정된 건 전세권과 건물 임대차예요. 그럼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를 전세권자만 할까요? 설정자도 할까요? 물권이잖아요. 서로 해요. 서로. 물권.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죠. 누구만? 임차인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차이점. 나중에 또 보겠지만 미리 비교해 두시고요. 그리고 괄호 2번에 보면 필요비는 안 되고 뭐만 된다고 돼 있어요? 유익비 보시고
다음 페이지 문제 좀 볼게요. 이번 우리 시험 문제였죠.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이거 주인공을 못 찾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을 소유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을 소유 토지.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사람 이름 나오면 누가 권리자고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밑에 지문 해결이 안 돼요. 자, 다시 누가 소유자라고요? 을이고 지상권자는 갑이에요. 갑. 그럼 1번.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자,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 이거 누구 건물이라고요? 갑 소유권을 유보하여. 그럼 누가 소유권을 갖고? 갑이 지가 그냥 갖고 뭐만? 지상권. 그럼 1번 질문은 뭘 물어보는 거야? 지상권의 분리양도가 되는지를 묻는 거죠. 그렇죠? 1번은 그 얘기고.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치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치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뒤에서 나올 내용인데 치료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치료가 결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료연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3번. 치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치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치료 가지고 대항하려면 등기가 돼야죠.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치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치료연체가 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합산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답은 4번이고요. 5번. 갑이 무에게, 무까지 나오죠?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치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요 얘기죠? 얘한테 통지하고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한다. 답은 4번이고. 자, 이제 우리가 일반 지상권을 봤고요.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인데 특수지상권은 3개가 나올 거예요. 1번에 분묘기지권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별표 하나. 그 다음에 338쪽에 구분지상권은 별표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법정지상권 나오죠. 거기에 별표 2개 해두세요. 그러니까 특수지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정지상권이고요. 분묘기지권은 나중에 그 중개사법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공부하셨나요? 중개사법 시간에? 분묘기지권? 여쭤본 제가 잘못이죠? 예. 기억 안 나면 다 안 배운 거고 기억이 나도록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은 일단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오랜 관행을 통해서 관습법상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주위의 터를 이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모습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을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남의 땅에 분묘를 샥 설치하고 몇 년을 버티는 거예요. 20년이었죠. 분묘기지권은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점유의 태양은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우리 이거 지난주에 점유의 형태할 때 본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용권을 취득해요? 이용권. 그러니까 소유할 생각은 아니고
남의 땅임을 전제로 이용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 점유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묘에 대한 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누구 거였냐면 이게 원래 다 을 거예요. 다 을 건데 을이 갑한테 이 땅을 팔면서 분묘를 철거하겠다, 이장하겠다 이런 별도 약정을 안 하고 팔았다는 거야.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야가 있는데 산이 있고 이런데 제가 이걸 사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이거 살 때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냥 대충 도장 찍고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쫙 한번 훑어요? 왜 훑을까요? 샀는데 여기에 분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묘를 철거하겠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판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모습은 세 가지예요. 승낙을 받거나, 두 번째 시효 취득하거나, 세 번째 특약 없이. 근데 이제 지금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2003년 1월 13일인가요? 그 후로부터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취득하는 것 중에 이렇게 세 가지로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현재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볼록 해야죠. 볼록. 그래야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이 봉분이 바로 공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등기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봉분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평장, 암장, 분묘기지권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봉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봉분 없이 그냥 평장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합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쌍분의 형태 또는 단분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느냐? 쌍분이든 단분이든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면 요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쌍분 형태로 볼록볼록 이렇게 되느냐? 안 되고요. 단분 형태로 되느냐? 역시 안 돼요. 그러니까 합장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봉분은 있는데 안에 시신이 없어요. 돼요? 안 돼? 안 돼요. 허묘, 가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의 문제예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 유의하실 점은 존속기간은 민법상 최단기간에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유사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민법상 최단기간에 따르면 이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아까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외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그럼 몇 년이에요? 5년이죠. 민법상 최단기간에 따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분묘기지권은 이 학자들이 민법 학자들이 엄청 싫어하는 권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정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최단 기간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되고요. 만약에 약정이 없으면 분묘에 대한 수호와 봉사가 지속되는 동안 인정합니다. 그럼 말하자면 분묘관리 계속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분묘에 대한 수호와 봉사가 지속되는 동안 인정하는 것이지 최단 기간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관한 문제인데 법령상의 제한을 받느냐라는 문제예요.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가면 그 개인묘지 면적 제한이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 면적 제한은 얼마냐면 30제곱미터 맞나요? 네.
저는 중개사법 시험 안 볼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그때는 10제곱미터였는데 장사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 30제곱미터의 제한을 받느냐?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주위에 공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터를 포함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령상 제한보다 더 넓게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대가 지급을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판례가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안 되고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이에요. 무상. 지료 지급 없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정리되셨죠? 분묘기지권은 뭐 크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이 정도만 좀 봐두시면 돼요. 그 내용이 뭐 쭉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338쪽 구분지상권입니다. 조문을 볼게요. 289조의 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일반 지상권이랑 다른 점 하나 빠진 게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대요. 뭐가 없어요? 수목이 없죠. 수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마지막에 구분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의미만 좀 이해해 두세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뭐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반 지상권은 지표면만 사용해요? 지하 지상에 미쳐요? 다 미쳐요. 근데 이 토지를 입체적으로 보면 지상의 일정 공간과 지하의 일정 공간, 요 특정 구분층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게 바로 구분지상권이에요. 구분지상권. 만약에 나는 지하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일반 지상권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지료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필요하는 것보다 더 비싸지겠죠. 그때 설정하는 게 구분지상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 제가 건물을 2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건물. 여긴 길이고요. 요건 A 땅이에요. 근데 제가 다 갖고 있는 건물이니까 폼나게 여기 구름다리 연결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A 땅에 공중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구름다리 설치해도 될까요? A랑 계약해야 될까요? 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일반 지상권을 설정해야 한다면 지료는 엄청 비싸질 거고, 그리고 일반 지상권을 설정하면 배타적 권리니까 이 땅도 누가 써야 돼요? 갑이. A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료는 비싸지고 토지의 활용은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하는 게 바로 구분지상권. 289조가 아니라 289조의 2라고 돼 있죠. 그건 뭐예요? 나중에 끼워 넣었다는 거야. 80년대 초반에 민법 6차 개정 때 신설된 조항인데 그때 우리 서울의 지하철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그러면 지하철은 지하에서만 놀 건데 일반 지상권 설정하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게 바로 구분지상권이에요. 그러면 갑의 땅이고 우리 가지고 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첫 번째, 뭘 안 된다고요?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구분지상권은 당연히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일반 지상권이 아니니까 자기가 사용코자 하는 범위를 등기해야 돼요. 지표하, 지하 10m에서 20m 이런 거 등기해줘야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만약에 이 땅에 A, B, C라는 사람이 토지를 현재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을은 땅 주인하고 계약만 하면 될까요? 얘들 승낙을 받아야 될까요? 이건 얘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원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전원 승낙을 요한다라는 거고요. 구분지상권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나 지상의 일정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구분지상권이고 뭐 등기해야 한다고요? 사용범위. 사용범위 등기하고 전원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수목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 그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에 법정지상권인데요. 거기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이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 돌아가지 마시고요. 예, 중요한 거니까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쉬었다가 보시죠.